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일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던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고, 국회 측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실체적 또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을 또 해왔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두 분께 간단하게 이 예상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도 변호인단과 여러 개의 버전을 놓고 예. 아마 굉장히 변호인단과 아마 심층적인 어떤 토론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일부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 속도전을 내왔거든요. 이틀마다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변론을 준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 신문도 굉장히 좀 초시계를 될 만큼 제한되기도 했고 또 예.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신문 기회도 박탈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최후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못한 말들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준비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를 들어가거든요. 과거 노무현 때나 박근혜 탄핵 때 보면 평의를 한 10여 차례 하면서 쟁점별로 하나하나 결론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쟁점별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다룰 예. 그 쟁점별로 하나하나 아마 팩트를 체크해 나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선포 그 부분을 결국은 고도의 통칭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절차적 요건은 조금 부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실 것 같고 네. 특히 뭐 이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보낸 부분은 나름대로 이번 아마 증거 신문이라든가 어떤 증인 신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 또는 알려진 부분과는 조금 많은 다른 부분들을 조금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뭐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을 할 때의 모든 어떤 법률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번 최후 변론에 임하지 않을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맞아요. 아마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아마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외를 최대한 배제하고 아마 이번 최후 변론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면서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것이다라고 저희 전해드렸는데, 자, 뭐 김철현 교수께서는 이제 못다한 말을 다 적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 이해하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거는 위법 위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못 하실 것 같고요. 구체성이 거의 없는 말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 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 국헌문란과 관련해서도 직접 지시도 안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강조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네. 그 정치 투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좀 아까 뭐 소외는 얘기 안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치 투쟁과 관련된 소외들을 쭉 밝히면서 오히려 거리에 있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로 더 선동적인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간적으로는 집권 이후부터 쭉 그 예.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국회 측은 뭐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할 얘기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 계엄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춘 것부터 예. 그다음에 절차도 못 갖춘 거, 그리고 뭐 국회에 군이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 그다음에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이 간 거에 대한 또 위법성, 위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고령이
너무 진짜 무슨 군사 독재 시대나 쓸 수 있는 포고령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예.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여야 모두 막판 여론전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공수처 그리고 헌재를 겨냥해서 논란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영장 논란이 나온 게 영장 쇼핑 논란 나온 게요. 결국 공수처가 국회를 상대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고 은폐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국회에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답변을 한 거죠. 허위 공문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4차례 정도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체포나 이 뭐 구속영장은 아니지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면 어쨌든 영장이기 때문에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속였다는 거거든요. 왜 없다고. 속였냐 하니까 결국 중앙지법에 그대로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기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서부지법으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이 공수처는 그동안 모든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 번만 체포와 구속영장이나 그 중요한 영장을 서부지법에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결국 서부지법에 당시에 서부지법원장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정계선 그때 법원장이었고요. 지금은 후보자 신분으로 있는 마은혁 후보자도 서부지법의 부장판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수처에서 결국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정치적 고려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어떤 배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면 결국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체포 명단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의원에게 먼저 그 명단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탄핵에 대한 공작이라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공수처의 어떤 뭐 이 영장 쇼핑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민주당의 유착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나 이런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과연 뭐 민주당 쪽이었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수처에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합법은 아니지만 탈법, 불법, 위법, 편법, 꼼수까지 다 동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고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며칠 뒤에 아마 국회에서 오동훈 처장을 불러서 아마 사실관계를 따질 것 같은데 그날 분명하게 좀 소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상일 평론가 입장에서는 김철현 교수의 말씀 들었을 텐데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부각한 여당의 이 부분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사회의 어느 정도의 지도층, 여론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그런 얘기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영장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적부심했잖아요. 예? 그럼 그거 뭐 서부지원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적부심도 잘못됐다 그러면 대법까지 왜 가시지 그랬어요. 예? 그것이 사회의 논란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정치권에서 이렇게 싸워대면 국민들도 두 패로 나눠서 계속 싸울 텐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지금 하시는 것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한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버릇을 사법기관에도 똑같이 해대고 계세요. 자,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좀 불리하면, 논리적으로 불리하면 뭘 합니까? 메신저로 공격을 하죠. 예? 근데 그걸 정쟁이나 할 때 쓰던 방식을 사법부에 끌고 와가지고 본인들의 논리와 절차가 제대로 그 자신들이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메신저로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사법기관 흔들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야 그래도 되겠지만 사법기관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뭘 신뢰하고 살고 앞으로의 인생은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살고 어떤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죠? 모든 게 정쟁과 우기기, 떼쓰기, 힘자랑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정이 지연될 텐데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은 옳지 못하다는 김성현 평론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이요, 여당이 극우화를 하고 있다고 좀 나를 세우는 모습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그 중도 보수 발언과 관련해서 여당의 극우 클릭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중도 또는 실용까지는 넣을 줄 알았지만 중도 보수라는 그 보수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그 작고하신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꾸긴 다 바꿔들어도 마누라하고 자식은 빼고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와 어떤 진보라는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진보를 뺀다, 중도 보수로 간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에 어쨌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민주 진보를 뺀 그런 식으로 이기게 되면 이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 건지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긴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면서 보수를 점령하게 되면 중도파에 대한 확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요. 한국의 보수에서는 분명해야 되는 게 중국에 대한 입장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이 그냥 왜 찝쩍거리냐, 쉐쉐하면 되지 하는 게 그게 중국 입장이고요.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게 지금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북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았고 지금 실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도 그 재판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면 그 우리 북한 인권 재단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한 이사를 계속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 우리 포로들이 한국에 귀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일치를 논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분단된 국가의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한국적 보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이재명 대표가 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어떤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짝퉁 보수 또는 가짜 보수 또는 뭐 보수 코스프레 하는 네. 거 이런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왜 이런 걸 꺼냈을까? 물론 대선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보수의 본색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수의 본색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다 보수의 본향이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보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아마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 지도부를 보더라도요. 김병주 의원도 경남 출신, 경북 출신, 그다음 서영교 의원도 경북 출신, 그다음 이현주 의원은 부산 출신. 나름대로 민주당의 지도부도 상당히 어떤 약간 영남 보수의 본산이 영광남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중도 보수라는 부분, 보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저항감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시청자 이런 여러분께서 생각도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코스프레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안동 출신이고 이 선조들이 그런 면에서 보수의 본색에서 나오는 입장이라 하셨으면은 그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의 어떤 영남 보수에서 나타나는 그 보수라는 거 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 부분마저도 보수의 본색이 아니고 어쨌든 어떤 우리 북한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안보관이라든가 어떤 중국에 있어서 부분은 또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스스로가 또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뭐 이재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좀 반론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하시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들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당신을 중도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증명을 해라. 그리고 중도 보수 정책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 정책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 하자, 이런 정책 하자. 중도 보수 정책 이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말은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토론을 하면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그만 거 하나만 나와도 겹치는 부분은 또 하지도 못할 상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논쟁으로 번지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입장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입장이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은요 극단의 사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지 가까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재명 대표를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사람들은요 그냥 이미지만 보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싸우는구나. 구체성을 보지 않고. 구체성 보지 않죠. 싸우는구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 그래?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그냥 그 이미지 싸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좀 확장적으로 보이고. 그런데다가 개개의 비명계 인사들을 각계격파식으로 쭉쭉쭉쭉 한 명씩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미지로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예? 디테일로 들어가면 많은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 참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덤비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회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박용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등등 비명계 인사를 잇따라 만나고 있었고 또 특히 오늘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식구끼리 싸우면 누가 가장 좋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행보가 좀 통합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자기 지지층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도움이 되다가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죠. 왜? 이것이 상시화되고 안정화가 되고 제도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잠깐 생색내기로 끝나게 된다면 예. 불신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진정성이 없고 잠깐 뭐 흔들기로 오히려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자, 비명계의 인사들이 지금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손에 난 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비명계의 목소리들을 대변해 왔다면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으로써 그냥 이건 끝난 거예요. 왜? 대의는 사라지고 자기 이익은 취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비명계 인사들이 끝까지 그러면은 결과물을 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의는 이거였다. 이거는 민주당에 나갈 방향이었고 민주당의 작동 방식이었고 민주당이 포괄해야 되는 어떤 그 정체성과 철학과 그다음에 국민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제안도 하나 했는데요. 이재명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라운드 테이블을 아예 만들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난 사람들끼리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한 얘기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목소리를 다시 내라. 그렇지 않다면 개개인의 자기 이익을 이재명 대표한테 얻고서 딜하고 끝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대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거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한 분 한 분을 만남으로써 각계격파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의는 날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요. 예.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당 운영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권력 구조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만 모든 사람에게 진정성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김성희 평론가의 어떤 그 평론의 연장선상일까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중도 보수로는 뭐 더 넓게 국민을 아우르자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 번의 선언으로 당의 정체성 바꿀 수 없다. 비판적 입장을 낸 이후에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보다는 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니까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일단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번 만나고 난 이후로 아마 이재명 대표 조금 순순하게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총선 때 보면 그래도 한때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계가 완전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거든요. 예. 그때 보면 친명계는 횡재를 하고 비명계 같은 경우는 횡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름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를 재개하려면 나름대로 흩어졌던 구친문계들을 나름대로 좀 정치적으로 규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라기보다는 협조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전언한 것 같고 이렇게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이재명 이후에 어떤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어떤 본인의 정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이재명 대표 어떤 비명계 껴안건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나름대로 어떤 비명을 다 횡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아마 도발해오는 부분, 정치적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사면을 받아서 정치를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부터는 상당히 불쾌하긴 하지만 지금 대선 얼마 안 두고 나름대로 대선용 통합은 해야 될 상황 그리고 문의는 통합인 상황은 하고 그 위에 아마 본인이 집권하게 된다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앞으로도 비명계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어떤 비판적인 입장도 다 수용을 하면서 아마 대선 가도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좀 긍정적인 평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났으니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 또 통합적이지 않은 게 나왔을 때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대의와 명분은 없는 것이죠. 자기 이익만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김경수 지사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다. 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러나 네.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서 계속 잘하시기를 좀 압박하는 부분도 저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이번에는 좀 여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정식 출간이 됩니다. 예약 판매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출간과 함께 곧 정계에 복귀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좀 여당 내에서 굉장히 친한계, 친윤계 좀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이 책을 출간하면서 사실 이제 뭐 정치에 재개하게 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면 정치적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항상 너무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기상 좀 안 맞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시기적으로 네. 너무 급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그 총선 때도 보면 비대위원장을 해서 어쨌든 어렵게 선거를 치렀지만 그때 아마 국민의힘이 패배했기 때문에 전당대 당대표 나오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나름대로 조금 자성을 하고 좀 성찰하는 시간이 조금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결국 전당대표에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비상계엄 때 보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이 국회의원 뺏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뛰어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 탄핵에 찬성해서 이까지 사태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어떤 정책 결단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아마 책을 출간을 하고 정치 재개를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조기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재개 선언이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이제 탄핵이 곧 인용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시간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럼 저는 예. 어느 정도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상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대선에서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중도 확장을 한다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 대선이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들어가면 가장 국민적 비호감이 높은 분이 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약간 정치적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한정훈 대표가 먼저 나와버리면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만 주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옳지 않다, 너무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네. 방법이나 시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고공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공 플레이다? 예, 예, 예. 위층, 상층, 정치의 상층부만 계속해서 거기에서만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게 패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 국민과 당원의 63%가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 지지층을 한번 찾아보거나 조직화하려는 어떤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거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하니까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희생이 좀 부족하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헌신성이 저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근데 고공 플레이에서의 헌신성은 또 있죠. 왜냐하면은 계엄 해제 때 보면은 다 모든 걸 본인이 위험하다는 거 등등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등등을 다 알면서 거기 가가지고 해제에 또 임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옳은 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이 너무 다 고공 플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번에 당대표 그만두고 차를 몰고 전국을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한번 쭉 돌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뭘 더 했어야 됐나 이런 식으로 그 지지 기반을 다시 조직화를 해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텐데 그냥 책 하나 써가지고 다시 나온다? 이것도 역시 고공 플레이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잘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방식. 예, 바닥에서부터 성실하게 하려는 모습이 없고 위에서 그냥 한번 뻥 터트려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측근 한두 명이 등에 칼을 꽂아도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삼자의 예.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그걸 생각을 수용하기 해요. 필요하다. 예, 예. 그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지지층을 만나서 사실상 그 그러니까 스킨십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의아해하는 게 그 분이거든요. 저렇게 지지자가 없어? 팬덤이 그렇게 있는데 옆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장동혁 누구죠? 진정호 예, 예. 두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이 손 붙잡고서 최고위원 시켜준 거지 그 사람들 능력으로 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등에 칼을 꼽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스킨십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단 한동훈 대표에게 호감을 느끼기가 쉽지 그리고 않을 것이다. 편안함을 느끼기가 쉽지 예.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 막바지 정치권 분위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